지금 말씀드린 5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바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직업 대비 자금 조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 국세청은 편법 증여 혐의를 두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준근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나 소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다.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국세청이 실제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6.27 대책, 9.7 대책, 그리고 16 대책까지 여러 규제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 외 대출 금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 특히 연소자, 외국인, 그리고 소득 대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외국인 및 젊은 층이 취득한 경우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나머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재산 형성 경로와 소득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재산 취득은 부동산, 주식, 예금, 고가 차량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자금 출처 불분명이란 본인의 직업, 연령, 소득 수준으로는 취득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까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20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수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전국 모든 고가주택 거래를 일일이 조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대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즉 소득, 재산, 연령에 비해 집을 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PCI 분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I 분석은 개인의 소득, 소비, 재산 증가액 간의 불균형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종 과세자료 및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의 정보들을 연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소득 대비 자산 증가가 과도하거나 소비액이 소득 수준을 초과한 경우 세무조사 후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은 자금 형성 능력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조사 대상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에 발표한 실제 선정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강남 3구나 마용성 지역에서 30억 이상 아파트를 산 자녀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국세청은 바로 부모의 자금 지원 여부를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0억인데 대출은 6억, 나머지 24억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가 착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데 고가주택이나 상업용 토지를 샀다면 부모가 증여했거나 혹은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 경우에 법인이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탄류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직후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이 2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직전에 아버지가 주택과 해외 주식을 팔았다면 국세청은 그 매각 대금이 자녀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없이 고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은 생활비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의 지원금인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가산세까지 한 번에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매매를 통한 증여세 회피 사례입니다. 부모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집을 먼저 팔았다가 그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해가는 경우죠. 이런 거래는 국세청은 형식은 매매이지만 실질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바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직업 대비 자금 조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 국세청은 편법 증여 혐의를 두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최소 재산 취득 시점 전후 2에서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이체 내역에 대해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면 대부분 증여로 추정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증여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공제 한도 내라면 부담 없이 신고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자체가 나중에 의도적 탈루가 아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금, 대출금, 부모 지원금이 섞여 있다면 미리 문서 형태로 정리하여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때 제출하는 이 계획서가 훗날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 부모님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은 정말 상환 능력이 있느냐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문서만 검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재산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이후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차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까지 금융 흐름을 보며 실제 차용 거래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차용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차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채 사후관리라는 제도를 통해 이 부채가 실제로 상환될 때까지 국세청에서 우편을 보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여 차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30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 전에 반드시 세무상담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응이나 증여세 신고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람택스로 문의 주시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람택스의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